각종 경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훈훈한 경제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2019년은 유난히 경제 이슈가 많은 해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부터 파생 금융상품 원금 손실 문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 이 나라 안팎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이슈들과 관련 정책들을 정리를 해보고 2020년 경제 전망까지 함께 다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 최근 체감 경기가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가계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서민들은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아서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2019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해야겠죠. 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땠는지, 내년 경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이죠. 이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연간 2.0%, 2020년 연간 2.3%, 2021년 연간 2.4% 성장을 예측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번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두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희망적인 수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2019년 경제 성장률 2.0%는 상당히 낙관적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본 전망치가 2%가 넘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2%대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낙관적으로 보는 건가요? 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이죠. 1월 이후에 모두 8차례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당시에 올해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2.9%로 제시를 했는데 4월 전망에서도 경제 성장률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전망부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이래 지금까지 6번이나 연속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수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부터 이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춰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러했고 그렇기 때문에 2%가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낮춰서 지금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잖아요. 그동안의 그 전망 수치를 좀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네, 지난해 4월 2.9%에서 7월에는 2.8%로 하향 수정을 했고요. 10월에는 2.7%로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 1월 들어서는 2.6%, 4월 2.5%, 7월에는 2.2%로 내렸고요. 결국 지난달에는 2.0%로 하향 수정한 것입니다. 네, 당초 예상치가 2.9%에 비하면 지금 전망이 나온 2%는 0.9%포인트나 낮춰진 건데 그러면 내년 2020년 전망치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2020년 연간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그러면 하향 조정된 건가요? 네, 2020년 전망도 올해 1월 전망에서 2.6%로 전망을 했었는데 두 차례나 하향 수정하면서 2.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그렇게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뭘까요? 네, 거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민간 소비 부진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과 10월의 경제 전망에서는 민간 소비 증가율을 모두 2.7%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1월 2.6%를 시작으로 4월과 7월에 이어 11월 전망에서는 소비 증가율을 연간 1.9%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2020년의 소비도 2019년 1월에 2.6% 증가해서 11월 전망에서는 2.1% 증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향 수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 수치는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앞서서 설명을 들은 것처럼 경제 성장 기여도의 비중이 큰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률보다 지금 낮은 상황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은 과연 가능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 민간 소비가 하반기에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어두운 경제 성장 전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8%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6에서 1.7%로 낮아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미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한은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 통계치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습니다. 이 3분기 성장률이 0.4%를 나타내면서 이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93%에서 1.30%를 보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하는 전망대로 2.0%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아직은 2019년이 다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년 2020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2.3%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내년 전망치인 2.3%는 달성이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기관, 국가미래연구원이나 일부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2020년 경제 성장률을 1.8% 내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올해와 뭐 마찬가지로 민간 소비 부진을 좀 들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은은 내년도 민간 소비 증가율을 연간 2.1%로 올해 1.9%보다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이라는 수치입니다. 이 생산과 소득이 줄었는데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차입을 제외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내년도 올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20년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 2.3%는 정말 실현이 어려울지 혹은 실현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건 지금 종합부동산세인데 올해 종부세는 뭐 작년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달라진 겁니까? 네, 정부는 지난 2018년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율을 일괄 인상했는데요. 우선 주택 부분에는 종부세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에 3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었고요. 이 구간에는 기존 6억 원 이하에 적용이 됐던 세율을 0.5%를 매기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네, 이 종부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고가 주택의 세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는데요.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을 올렸어요. 네,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 세율은 0.5%에서 0.7%로 0.2%포인트 올렸고요. 이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은 1%로 0.25%포인트, 12억 원에서 50억 원 구간은 0.4%포인트 오른 1.4%, 50억 원에서 94억 원 구간은 0.5%포인트 오른 2%로, 그리고 94억 원 초과 구간은 0.7%포인트 오른 2.7%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요. 종합 합산 토지 부문에서도 세율 조정이 있었죠? 네, 과세 표준 15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15억 원에서 45억 원 구간은 1.5%에서 2%로도 올렸고요. 45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2%에서 3%로 올렸습니다. 이 0.5에서 0.7% 수준인 별도 합산 토지 부문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와 동시에 납세자의 세액 부담 상한선도 좀 높아졌는데요. 그 부분도 살펴볼까요? 네, 1, 2주택자 세부담 상한 비율이 약 150%로 기존 수준을 유지를 했으나 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세부담 상한선 조정으로 3주택 이상자는 기존의 2배에 이르는 종부세를 내게 된 것입니다. 네, 뭐 다주택자들은 그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건데 다른 부분 조정도 있었습니까?
네, 공정시장가액 비율 또한 점차 인상을 했습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해서 과세표준을 낮춰 왔는데 이 비율은 올해 85%, 오는 2020년에는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시가격까지 오른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그런 가격인데요. 이미 뭐 확인하신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서울의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오른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가격을 2018년 대비 9.42%로 올렸습니다. 특히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은 13.87%로 2007년 15.43%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평균 5.2% 상승을 했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공동주택이 5.6%, 12억 원에서 15억 원 공동주택이 17.9%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변화된 부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뭐 서울 재건축 단지 혹은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됐으니 세금의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집을 내어놓으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좀 많이들 했었거든요. 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종부세가 늘어나더라도 이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큰 탓에 매물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집값이 지금처럼 오르는 이상 그냥 보유하는 게 낫다는 인식도 짙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은 부족한데 호가만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현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이 갈 곳 잃은 부동산 자금의 부동산이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이 상승폭은 아니지만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년부터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소폭 상승이나 강보합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이 지방은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데는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금융 이슈 돌아보겠습니다. 올해 금융 이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바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증권과 또 펀드의 어떤 대규모 손실 사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난 8월이죠. 국내 은행권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펀드의 대규모 손실로 떠들썩했습니다. 한때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려주는 효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시한폭탄이 돼서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영국, 미국 CMS 금리 연계형 DLF가 총 7,950억 원 상당히 이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이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상환된 금액이 2,080억 원으로 손실률이 52.7%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독일 국채금리 상승으로 예상 손실률이 다소 축소되기는 했지만 이 최대 손실률을 기록한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원금 대부분이 98.1%를 잃게 된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올해는 금융 소비자 보호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는데요. 그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네, 분쟁 조정은 은행 264건, 증권사 4건 등 총 26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 일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판단과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현재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쟁 조정권은 이제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은행에 합의 권고를 요구한다는 방침임을 현재 밝혔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어떤 구체적인 배상 움직임이 내년이 돼서야 2020년이 돼서야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이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지 8년이 지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고요. 이는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금융위원회에 발의안을 중심으로 이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적합성과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포함해 총 6가지 판매 행위 원칙을 전제한 그 금융상품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현재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향후의 소비자 보호 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고요. 또한 금융상품과 판매 행위를 기능과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하고 체계화를 해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비자 보호 규제가 금융업권법별로 적용이 돼서 이 비슷한 상품인데도 규제가 다르거나 일부 업권에는 규제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 경제 이슈를 돌아보고 2020년 내년 경제를 전망해 봤는데요. 세월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언제 왔나 싶었는데 벌써 인사할 때가 됐어요. 부디 내년에는 올해 나왔던 이런 전망치들보다 더 밝게 경제가 움직이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